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몸 검사를 해보면 딱히 큰 문제가 없는데도 항상 어딘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 간 수치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밥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병이 숨어 있는 건가 싶어 이것저것 검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런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부산의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3살이신데 건강검진 수치는 같은 연배 중에서도 아주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부쩍 기력이 없어지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오셨죠. 이것저것 다 살펴봤지만 특별한 원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옆집 친구가 이사 왔는데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하고 흉을 보고 처음엔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기운이 쏙 빠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같이 있으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 그런데 왜 그런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몸에, 우리 뇌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쁜 인간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 음식 잘못 먹어서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12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 피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 말이죠.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5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정서적으로 소진시키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이 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잠깐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경보 장치가 계속 울리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항상 경계 태세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을 끄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 상태로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는 계속 타는데 앞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력이 빠지는 겁니다. 뇌가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에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은 어르신들의 뇌 영상을 찍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의 전두엽 혈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곳입니다. 혈류가 낮다는 것은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려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생각이 잘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의 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쁜 관계가 만성 피로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계신 분 계십니까? 항상 남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흉을 보고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험담을 하고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같이 있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는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부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어르신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염증이 뭔지 아십니까? 몸속에 불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남을 대하는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초반에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점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인상이 좋은 분이셨어요.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더군요. 눈빛이 차가워지면서 종업원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의 평소 친절함은 진짜 성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겉모습이구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연구팀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직원이나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도구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잘해줬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패턴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특히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진짜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결국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일인데요. 주변에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랬고, 우리 자식이 저랬고, 내 집이 얼마짜리고, 항상 자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엔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아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이 비교 의식이 시작되면 마음이 조여드는 느낌이 납니다. 그 조여드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비교를 자주 경험하는 어르신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혈압이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원인은 그 관계, 그 비교의 고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의 진짜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랑이 잦은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현재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몸으로 이어지면 혈압, 혈당,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찜찜하게 남는 사람, 직접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터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넌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식의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건강과 연결되냐고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자기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당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불면증, 소화장애, 면역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사회적 거부나 심리적 공격을 신체적 위협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내 판단이 계속 부정당하는 경험은 뇌에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쩌면 검사지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나쁜 관계가 건강을 망친다면 반대로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킨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0년간 진행된 세계에서 가장 긴 건강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약 500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유전자도 음식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수십 가지 건강 요인들 중 장수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 요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심지어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는 비타민보다 더 강력한 건강 보조제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강력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관계가 만성 피로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체내 염증을 높입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힘없는 사람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지속적인 비교가 혈압을 올립니다. 판단을 부정당하는 경험이 신체 증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나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란 내가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긋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싫다고 하면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경계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지만 나중에는 많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차갑거나 인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경계를 긋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벌어보세요. 저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하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이것 자체가 경계선을 긋는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버릇을 보세요.
사람의 말버릇 속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진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험담, 저 사람 험담. 처음엔 그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또 대화 중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자면 공을 독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점점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무기력함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 증상과 신체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관계가 몸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사실은 자랑하는 말입니다. 아, 저는 별거 아닌데요. 하면서 실제로는 자랑을 흘리는 것이죠.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네요. 같은 시기요. 이런 말에 속아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 무리하다 보면 정작 내 몸이 상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담담합니다. 그 담담함이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8번째 핵심입니다. 말버릇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고 그 본성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눈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볼 때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느낌을 무시합니다. 에이,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이유 없이 어깨가 긴장되거나 목이 뻣뻣해지거나 가슴이 약간 조이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 상황에서 뭔가 불편함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체와 장애 연구팀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지속적인 대인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긴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등이 결리는 증상들이 사실은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몸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이 그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번째 핵심입니다. 몸의 신호가 관계의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관계는 제고해야 합니다. 자,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에게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뇌가 변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도 되고 나쁜 소식도 됩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나쁜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뇌가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불안한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고 억눌린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쁜 관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은 반대로 좋은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뇌가 회복됩니다. 평온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나쁜 관계 속에 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서 관계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어르신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혈압 수치, 수면의 질, 만족감 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번째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로 변화하면 뇌가 회복되고 뇌가 회복되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쁜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절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연락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이 넘은 분들 중에는 특히 이 부분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1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 특유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싫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참음의 습관이 때로는 나쁜 관계를 너무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는 생각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만성두통과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병행해 봤더니 상당수가 관계에서의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몸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견딘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 있지만 억누르는 것이고, 견딘다는 것은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내가 알아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편하지 않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왜
건강과 연결되냐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면역이 낮아지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마음속으로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력의 변화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평사원일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직급이 오르거나 뭔가 권한이 생기자마자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를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의 본성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면 그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감옥 실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눴더니 단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권력에 취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학생들의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작은 권한이라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작은 권한에도 변하는 사람은 큰 권한을 가지면 더 변합니다. 그 패턴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나쁜 관계를 일찍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고요.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입니다. 배신감, 혼란, 자기의심이 동시에 옵니다. 이런 심리적 충격은 코르티솔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삼성 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 심리적 배신감 경험이 강한 어르신들의 경우 심혈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신장을 건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대에서 특별히 많이 겪는 관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며느리가 불편하다, 손주를 못 보고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클수록 혈압 조절이 어렵고 혈당 관리가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모든 것을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도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면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을 때
오히려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서로에 대한 경계가 명확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불편하셨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집안에 있는데도 편하지 않으셨죠. 그 어르신이 상담을 통해 하나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도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지내고 싶어요.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편한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대화 이후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것과 불편한 것이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건강 지표가 그 이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관계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모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알게 됐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만나면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세요. 인간관계의 가치는 기간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인간관계의 질과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비교한 결과 관계의 수가 많은 것보다 질 좋은 관계가 두서너 개 있는 것인지 기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좋은 관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을까? 그런데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나 자신이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내가 만나고 나면 뭔가 부담스럽고 피곤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맞장구를 치고 끼어들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어르신들은 대인관계의 질이 높고 그 결과로 사회적 지지망이 탄탄했습니다. 사회적 지지망이 탄탄한 어르신들은 같은 질병이 있어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예후가 좋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을, 눈빛을, 말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 시간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느끼실 겁니다. 이런 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칭찬의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이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충분할 때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의욕이 높아집니다. 칭찬이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해주신 밥 정말 맛있어요.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고마워요.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나의 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서 자꾸 채워줘야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연락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이 느낌 자체가 사실 고립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립이 시작되면 우울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면 더 고립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귀찮더라도 한 발짝 먼저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나가고 매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연구들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의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2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좋은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도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각이 관계의 질을 높이고 높아진 관계의 질이 다시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바꿉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부산에서 오신 63살 어르신이요. 옆집 이웃 때문에 기력이 없어지셨던 분이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웃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나 보시라고요. 어르신이 2년 전부터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책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한 달 후에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운이 훨씬 있어 보이셨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 수치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관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관계가 건강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찾아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바로요. 자, 오늘 더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역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몸이 질병에 맞서 싸우는 힘입니다. 이 면역이 단순히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의 면역 세포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진 어르신들의 자연 살해 세포, 즉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자연 살해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암 예방 능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국제암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보다 암 발생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암 예방과 연결된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수면 문제도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잠을 자려면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뇌가 인식해야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 긴장되는 관계, 불편한 만남, 억울한 감정들이 있었다면 뇌가 밤에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분석했더니 수면 문제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낮 동안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으로 잠을 재우는 것보다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잠이 좋아집니다. 잠이 좋아지면 뇌가 회복됩니다. 뇌가 회복되면 낮 동안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그 활력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계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그날 풀고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불편한 일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내일 생각하자 하고 내려놓으세요. 이 내려놓는 연습이
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그 패턴을 배웁니다. 이번에는 소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신호가 바로 장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장이 불편하면 뇌에도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뇌에 전달되고 그 신호가 미주신경을 통해 장으로 내려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배가 아프고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설사를 하는 것이 관계 스트레스의 신체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에서 기능성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소화장애가 사실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신다면 드시는 음식만 살펴보지 마시고 최근의 관계 상황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요즘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 불편함이 위장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다공증과 관절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동시에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동은 높아집니다. 그 결과로 뼈가 약해지는 것이 가속화됩니다. 즉,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의 골밀도 저하 속도가 스트레스가 낮은 어르신들보다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이렇게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 수면, 소화, 뼈, 건강, 어느 것 하나 관계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꼭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말을 듣습니다. 둘째, 나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줍니다. 셋째,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질투하거나 물러타지 않고 진심으로 잘 됐다고 해줍니다. 넷째, 내가 힘들 때 연락 없이도 먼저 생각해 줍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요.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를 부릅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리이자 건강의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관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절로 가족과 마주칠 환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단점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를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통화, 매달 첫째 주 만남 같은 식으로요. 이 규칙적인 연결이 혼자 사는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정기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잘 유지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의 사회적 연결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사회적 연결의 일종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의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고 외로움 지수가 낮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어르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곁에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들,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감을 줍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우울 증상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낮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어르신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귀한 선물이 됩니다. 어르신에게는 활력이 되고 손주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그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지혜가 우리 건강을 지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대하는 태도, 작은 고난 생겼을 때의 변화, 말버릇, 눈빛,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내 몸이 어떤지 이 5가지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속아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처가 줄어들면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면역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옵니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이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요. 우리 모두 함께요. 자,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의 지혜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왜 건강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 번도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한 달이 지난 후에 기분 상태가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신체 활력이 올라갔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우리 뇌를 바꿉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충동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 한 명쯤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웃이었던 분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순간 두 분 모두의 뇌가 변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이번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원망이나 억울함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묵은 원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오랜 기간 타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혈압 수치와 심혈관 건강 지표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는 것이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계속 상처 속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 독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때는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묵은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가볍게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후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용서가 신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물론 깊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계속 다시 들여다보고 분노를 되새기는 것이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천천히 나를 위해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관계를 가꾸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 가장 가까운 분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전화든 문자든 직접 만나든 좋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면 후회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한번 쉬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키고 나의 평온을 지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이 고립을 만듭니다.
동네 모임에서, 복지관에서,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60대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됐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와 혹은 같이 사는 가족과 짧게라도 오늘 어땠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이 규칙적인 대화가 관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저녁 맛있다. 이런 짧은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웃이 힘들어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관심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그 행동이 나 자신의 기분도 좋게 합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건강 관리입니다. 비용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가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 속에 쌓입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특별히 취약한 관계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맞춰주는 쪽, 먼저 연락하는 쪽, 먼저 양보하는 쪽,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직장 상사를 위해 이 오랜 습관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맞춰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가 쌓이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나에게 좋은 관계를 선택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세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율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말보다 몸이 더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몸짓을 관찰해 보세요. 특히 이런 것들을 보세요. 팔짱을 끼고 있는지요? 팔짱을 끼는 것이 단순히 편한 자세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거나 방어적인 상태일 때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낍니다.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곳, 가고 싶은 곳으로 발끝이 향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발끝이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겁니다. 악수를 할 때 손의 세기도 관찰해 보세요. 너무 강하게 쥐는 것은 지배욕을 나타내고 너무 약하게 쥐는 것은 소심함이나 진심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 그 사람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웃음도 잘 살펴보세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진짜로 즐거울 때는 눈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입만 움직이는 웃음은 감정이 없는 웃음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다면 한 번쯤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행동의학 연구팀 연구에서 이런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나쁜 관계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계 스트레스에 덜 노출되어 건강도 더 좋게 유지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말하는 것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처받은 후에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한동안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처 후 회복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후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고 억누르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이게 나에게 많이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는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거나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내보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넷째는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큰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관계 상처를 경험한 후 적극적으로 회복 과정을 거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년 후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왜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실제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외로움을 만들고 외로움이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지고 활동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고립이 건강을 가속화해서 나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가치를 압니다. 이 가치관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따뜻한 관계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경로당에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주변을 바꿉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 온기를 느낍니다. 동네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지역 사회건강연구에서 관계의 질이 높은 동네일수록 그 동네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동네 관계가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동시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 나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꾸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낄 때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 그 관계를 가꿉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요. 우리 함께요. 여러분 모두 함께요. 자, 여러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가 사실 아주 깊고 넓습니다. 사람의 본성, 관계,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방법들을 통해 이해를 더 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두 분이 계셨는데요. 식사도 비슷하게 하시고 운동도 비슷하게 하시는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한 분은 같은 나이 대비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셨고, 다른 한 분은 이런저런 만성 증상들로 항상 힘드셨습니다.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따뜻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최근에 함께한 모임 이야기, 항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힘드신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 지수와 생물학적 노화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세포 내 텔로미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가 더 건강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노화 속도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춘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포, 우리 뇌, 우리 심장,
우리 면역계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현명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친절하면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조금씩 더 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상담심리연구팀에서 관계 상처를 자주 경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처를 자주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너무 빠르게 신뢰를 주는 것,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으면 바로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것,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턴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세대 특유의 정문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정이 있으면 다 퍼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이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정을 주되 지혜롭게 주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보면서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동시에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이 사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의 대화, 함께하는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면역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취미 모임은 더욱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서예, 그림, 요리, 텃밭 가꾸기, 노래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형성한 어르신들의 뇌 활성도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새로운 활동, 새로운 사람이 뇌를 깨웁니다. 지금 당장 관심 있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 시도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모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더 보내고 다른 분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유지하는 관계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디지털 소통을 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 지수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낮았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디지털 연결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 먼저 문자를 보내보세요. 잘 있냐?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먹었냐? 이 짧은 연락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것이 나는 이 관계에서 능동적인 사람이다 하는 자존감을
줍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도 활용해 보세요. 매일 안부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재미있는 것을 올리거나 좋은 날씨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연결이 직접적인 만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는 날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이 생기면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지혜가 있으면 남은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으니까요. 그 경험과 지혜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가 건강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러분 모두 함께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이렇게 우리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음식 잘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그 모든 것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은 하루에 3번이고 각각 몇십 분입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 속에 있는 시간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드렸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음식만 살피지 마세요. 운동만 하지 마세요. 주변의 관계도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지혜롭게 조율하세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혜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 멀리 해야 하는 사람, 이 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이제 과학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지혜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이야기이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결국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작은 고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말버릇에서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드러납니다. 눈빛이 진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고 나서 내 몸이 어떤지를 느껴보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계선을 그으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찾아 그 관계를 가꾸세요. 우리 몸은 주변 관계에 반응합니다. 좋은 관계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옥시토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높이고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쁜 관계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염증이 늘고 수면이 나빠지고 뇌가 지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건강 관리의 새로운 차원이 보입니다. 음식만 잘 드시고 운동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나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 한 통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따뜻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잘 들어준 사람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 말을 따라가 보세요. 그 경험이 관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관계에서 있었던 좋은 순간들을요. 누군가가 문을 잡아줬다거나 따뜻하게 인사해줬다거나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감사함이 내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깊은 이야기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재산이 많아도 혼자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좋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건강이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풍요롭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좋은 관계를 선물할 때입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기운이 나는 사람,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건강 관리입니다. 그것이 남은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온화한 미소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귀 기울임이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돌아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 꼭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또는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흔한 걱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돈이 들까봐, 자식들 사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 때 자녀들이 얼마나 안도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부모가 무기력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결국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어떤 말로도 가르칠 수 없는 인생의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지역 사회건강연구팀의 오랜 연구에서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의 관계 건강이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모두 그 출발점이 되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관계의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그 씨앗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 오늘 만나고 기분이 좋았던 분을 떠올리는 것, 불편한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이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우리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이 치유와 건강의 원천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상처가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더 활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활기 있게 살면 더 좋은 관계가 생깁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갑시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